여권 한 권이 인생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단 4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의 입국 심사대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가진 붉은색 여권의 무게를, 아니 무력함을 실감했어요.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여권의 색깔이 한 사람의 여행, 더 나아가 인생의 자유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중국 CCTV의 간판 여성 아나운서 리웨이입니다. 베이징의 번화한 스튜디오에서 매일 저녁 수백만 시청자들을 만나는 것이 제 일상이었어요. 32살의 나이에 황금 시간대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뉴스를 전하며 저는 스스로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믿었죠. 특히 기억나는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여권 파워 순위를 소개하는 코너였어요. 한국이 두 번째로 강력한 여권을 가진 나라로 소개되자 저는 은근한 조소를 담아 논평했습니다. 작은 나라치고는 꽤 선방한다고요. 스튜디오에 있던 동료들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것이 당연한 평가라고 생각했죠. GDP 세계 2위, 14억 인구를 가진 대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어요. 중국의 경제력이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누구든 우리를 환영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권이 단순한 신분 증명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신뢰도와 국민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담은 증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죠. 그러던 2025년 8월, 유럽 미디어 컨퍼런스 취재를 위해 런던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중국 중앙방송국의 간판 아나운서라는 명함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옆자리의 한국인 부부가 유럽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파리에서 로마, 바르셀로나까지 3주간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그들의 일정표를 흘깃 보았지만 별다른 감흥은 없었습니다. 저도 곧 그들처럼 유럽 땅을 밟을 테니까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런던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템스강과 런던 아이를 바라보며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붉은색 여권을 가방에서 꺼내들며 곧 시작될 유럽에서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이 곧 충격으로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움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는 두 개의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EU 시민과 특정 국가 여권 소지자들을 위한 자동 게이트, 또 하나는 그 외 국가 여권 소지자들을 위한 일반 심사대였죠. 저는 당연히 후자의 줄에 섰습니다.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천천히 줄이 줄어들기를 기다렸어요. 옆을 보니 자동 게이트 쪽에는 한국인 관광객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2명과 중년 부부, 그리고 배낭을 맨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그들은 여권을 스캐너에 대고 얼굴을 카메라에 비추는 것만으로 통과했습니다.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바로 뒤에 있던 일본인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줄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움직였어요. 앞에 있던 인도 가족은 15분 동안 심사를 받았고 러시아에서 온 사업가는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이미 30분 넘게 서 있었던 상태였어요. 심사관은 제 여권을 받아들더니 첫 페이지부터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컴퓨터 화면과 여권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를 입력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미디어 컨퍼런스 초청장, 호텔 예약 확인서, 왕복 항공권, 그리고 은행 잔고 증명서까지. 심사관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체류 목적은 무엇인지, 정확히 며칠 동안 머물 것인지, 어디에 숙박할 것인지, 컨퍼런스가 끝난 후 바로 귀국할 것인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아함이 커져갔어요. 왜 이렇게 자세히 묻는 걸까요? 심사관은 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충분한 체류 경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이름을 입력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 사이 옆 자동 게이트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물 흐르듯 통과했습니다. 방금 전 비행기에서 함께 내린 한국인 부부도 이미 짐을 찾으러 간지 오래였죠. 저는 여전히 심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사관이 다시 질문했어요. 중국으로 돌아간 후의 계획은 무엇인지, 영국에 친척이나 지인이 있는지, 과거 비자 거부 경험이 있는지. 저는 점점 불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불법 체류자 후보인 것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40분이 지나서야 심사관은 마침내 제 여권의 입국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여권을 돌려주며 6개월 내에 반드시 출국하라는 경고를 덧붙였어요. 저는 겨우 일주일 출장인데 왜 6개월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으로 가면서 저는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붉은색 여권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컨퍼런스 둘째 날 오후 일정이 일찍 끝나자 저는 런던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호 지역의 차이나타운이 궁금했어요. 해외 어디를 가든 그곳의 차이나타운을 방문하는 것이 제 습관이었거든요. 중국인들이 어떻게 현지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지 보는 것이 일종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레스터 스퀘어 역에서 내려 걸어가는 길, 멀리서부터 한자 간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한글 간판이 훨씬 많았어요. 그것도 구석진 곳이 아니라 가장 번화한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었죠. 메인 거리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통적인 중국 음식점들은 한산했지만 한국 음식점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것도 아시아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인, 흑인, 인도계, 중동계까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한국 치킨집과 비빔밥, 전문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호기심이 생겨 가장 붐비는 한국 식당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기 명단에 이름을 적는 젊은 백인 커플, 메뉴판을 보며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는 10대들, 김치찌개 사진을 찍는 일본인 관광객들. 이곳이 정말 차이나타운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식당 입구에서 손님을 안내하던 한국인 직원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2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BTS와 오징어 게임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이제는 예약 없이는 저녁 시간에 자리를 구하기 힘들 정도라고 했습니다. 바로 옆 중국 음식점을 들여다보니 손님이 10명도 채 되지 않았어요. 50년 전통이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곳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창밖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화장품 가게에서 나온 영국 10대 소녀들이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들의 쇼핑백에는 한글이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죠. 길 건너편 한국 편의점에서는 삼각김밥과 불닭볶음면을 사가는 현지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영국 소년의 모습이었어요. 16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한국 드라마 대사를 외우며 친구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기본적인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했어요. 그의 스마트폰 케이스에는 한국 아이돌 사진이 붙어 있었고 배낭에는 한글로 된 키링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중국 음식점 사장님이 제 테이블로 차를 가져다 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광둥어로 말했어요. 예전에는 이 거리가 진짜 차이나타운이었는데 이제는 코리아타운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젊은 세대는 중국 문화보다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이 많다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경제력만으로는 문화적 영향력을 살 수 없다는 것을요. GDP 숫자가 아무리 높아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차이나타운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다음 날, 저는 피카딜리 서커스 근처의 대형 서점을 방문했습니다. 컨퍼런스 발표 자료를 보완할 참고 도서를 찾으려는 목적이었지만 실은 어제의 경험이 우연이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5층짜리 서점의 2층은 여행과 언어 학습 섹션이었습니다. 아시아 코너로 향하면서 저는 중국 관련 서적들이 가득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이고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시아 섹션의 절반 이상을 한국 관련 서적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국어 교재만 20종류가 넘었고 초급부터 고급까지 레벨별로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K-팝 가사로 배우는 한국어, 드라마로 익히는 일상 회화, 심지어 한국 속어와 인터넷 용어를 다룬 책까지 있었죠. 여행 가이드 섹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도를 다룬 가이드북이 각각 여러 종류씩 진열되어 있었어요. 한국 음식 여행, K-팝 성지 순례, 드라마 촬영지 투어 같은 특화된 가이드북도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 중국 여행 가이드는 베이징과 상하이를 다룬 기본적인 것들 뿐이었고 대부분 비자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강조하는 내용이 줄을 이뤘어요. 문화 섹션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를 다룬 책들이 평대 위에 화려하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BTS 멤버들의 자서전, 한국 영화의 역사, K뱅크의 성공 비결, 한류의 세계적 확산을 분석한 학술서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을 다룬 뷰티. 서적들이 따로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 관련 서적을 찾아보니 대부분 역사서와 고전 번역서였어요. 논어, 손자병법, 삼국지 같은 고전들과 문화대혁명, 천안문 사태를 다룬 역사서들. 현대 중국의 긍정적인 면을 다룬 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제 성장을 다룬 책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위협론이나 경계론의 시각에서 쓰여진 것들이었죠. 서점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역사 내 광고판의 3분의 1이 한국 제품 광고였어요. 삼성 스마트폰, LG 가전제품, 현대 자동차, 그리고 수많은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 특히 한 화장품 광고는 통로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한국 배우의 맑고 투명한 피부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니 젊은이들의 상당수가 한국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한 여학생의 가방에는 한국 캐릭터 인형이 달려 있었고 옆자리 청년은 한국 웹툰을 읽고 있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직장인은 한국 드라마를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있었죠. 저는 문득 제가 방송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나라치고는 선방한다고 했던 그 오만한 평가가요. 하지만 문화의 힘으로 보자면 과연 어느 나라가 더 큰 나라일까요? 플랫폼에 들어온 지하철 차체에도 한국 기업의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고를 멍하니 바라보며 처음으로 소프트 파워라는 것이 무엇인지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저녁, 주최 측에서 마련한 네트워킹. 파티가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루프탑 바에서 열렸습니다. 유럽, 아시아, 미주에서 온 200여 명의 미디어 관계자들이 모인 성대한 자리였어요. 칵테일을 마시며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BBC의 프로듀서, 프랑스 르몽드의 기자, 일본 NHK의 아나운서, 그리고 한국 KBS의 PD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나라에서 온 미디어 산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군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프랑스 기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권을 서로 바꿔서 다른 나라 사람인 척 해보는 게임을 해보자고요. 단순히 여권만 바꾸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나라 사람으로 자기소개를 해보는 거였죠. 어떤 반응의 차이가 있는지 경험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한국 PD와 여권을 바꿨어요. 김민지라는 이름이 적힌 짙은 녹색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서로 여권을 바꾸고는 파티장 곳곳으로 흩어졌죠. 저는 새로운 그룹으로 다가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방송국 PD라고요. 그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확 밝아졌어요. 독일에서 온 프로듀서가 즉시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콘텐츠의 창의성과 완성도에 감탄한다면서 어떻게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는지 비결을 물었습니다. 스웨덴 저널리스트는 BTS의 UN 연설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이 문화를 통해 세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는 방식이 인상적이라고 말했어요.
이탈리아 감독은 한국 영화 감독들과 협업하고 싶다며 명함을 건넸고, 네덜란드 방송국 관계자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을 구매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직원조차 달랐어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그는 밝은 미소로 소주가 있다며 특별히 서비스로 한 잔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가르쳐준 레시피라면서 소주에 야쿠르트를 섞은 칵테일을 건넸어요. 맛은 조금 이상했지만 그의 호의가 느껴졌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다시 원래 테이블로 모였습니다.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어요. 제 여권을 가져간 김민지 PD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중국인으로 자기소개했을 때 받은 반응들을 조심스럽게 들려주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즉시 정치적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홍콩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만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신장 위구르 지역 상황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중국의 검열 시스템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환경오염과 식품 안전 문제를 거론했다고 해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즐거운 파티 자리에서 계속 방어적인 입장에 서야 했다고요. 마치 중국을 대표해서 변명해야 하는 대변인이 된 기분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나라 여권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요. 그것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세계의 인식, 호감도, 신뢰도가 모두 담겨 있는 상징이었죠. 파티가 끝나갈 무렵, 저는 테라스로 나가 런던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템스강 위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김민지 PD가 따라 나와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강을 바라보았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중국 여권을 들고 다니는 동안 겪은 일이 더 있었다고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파티장에서 만난 한 영국 프로듀서는 중국과의 합작을 논의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했어요. 중국 정부의 콘텐츠 검열 정책 때문에 창의적인 작업이 불가능할 것 같다면서요. 또 다른 미국 저널리스트는 중국 미디어는 모두 정부의 선전 도구 아니냐고 대놓고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젊은 독일 기자의 반응이었대요. 그는 중국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코로나19를 언급하며 불편한 농담을 던졌다고요. 김 PD는 그 순간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한국인으로 소개했을 때 받았던 환대와 너무나 대조적이었으니까요. 김 PD는 계속했습니다. 반대로 리웨이 씨가 한국인으로 소개됐을 때의 반응들을 지켜봤다고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다가오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을 반짝였다고 합니다. 저는 물었어요. 억울하지 않냐고요. 중국도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위대한 문명이고 세계 경제를 이끄는 강대국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김 PD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도 30년 전에는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고요. 독재 국가, 개고기 먹는 나라, 가난한 나라로 인식됐었다고. 하지만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 발전과 함께 문화 콘텐츠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달라졌다고 했어요.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국가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요. GDP 숫자나 군사력만으로는 더더욱 바뀌지 않는다고. 세계인들이 그 나라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한국은 이제 BTS, 봉준호, 손흥민을 떠올리지만 중국은 여전히 다른 이미지들이 먼저 떠오른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베이징의 방송국에서 자신만만하게 뉴스를 전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자랑스럽게 보도하고 1대1로 프로젝트의 성과를 강조하던 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파티장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가 케이팝 음악을 틀었는지 신나는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이란 무엇일까요? 두려움이 아닌 동경을 받는 나라, 경계가 아닌 환영을 받는 나라가 아닐까요? 일주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히드로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출국이었지만 입국 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공항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을 통과한 후 저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라운지 대신 일반 대기 구역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각양각색의 여행자들이 있었어요. 제 오른쪽에는 한국인 신혼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 3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파리에서 시작해 로마,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프라하, 빈, 그리고 런던까지. 비자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동했다는 그들의 이야기가 부러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다음에는 남미 여행을 가보자고. 페루도 한국인은 무비자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고. 아내는 스마트폰으로 이미 다음 여행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여행은 그저 가고 싶은 곳을 정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왼쪽에는 싱가포르 가족이 있었습니다. 10대 남매를 둔 네 식구였는데 그들의 대화가 더욱 놀라웠어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겨울 방학에는 어디로 갈까? 아들은 뉴질랜드, 딸은 캐나다를 가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둘 다 가면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싱가포르 여권이면 거의 모든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으니까요. 조금 떨어진 곳에는 파키스탄 가족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어요.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미국 비자가 정말 나올까요? 남편은 확신 없는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어요. 6개월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아이들은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어 했지만 부모는 약속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명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것은 자유의 범위를 결정하는 열쇠였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세계가 열린 문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높은 장벽이었죠. 게이트 근처의 화면에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가 발표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일본, 싱가포르, 한국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중국은 70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그런 순위는 의미 없다고 일축했을 텐데 이제는 그 숫자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국 여권을 꺼내 들고 줄 끝에 섰어요. 앞에 선 한국인 부부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아프리카도 가보자고. 케냐도 한국인은 전자비자로 쉽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쯤 중국 여권을 든 사람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세계를 꿈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비행기에 오르는 계단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히드로 공항의 거대한 터미널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곳에서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권의 색깔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런던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선 비행기 안, 저는 창가 좌석에 앉아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았어요. 베이징으로 돌아가면 다시 카메라 앞에 서서 수백만 시청자들에게 뉴스를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예전과 같은 리웨이가 아니었어요. 기내 와이파이로 제가 진행했던 지난 방송들을 찾아봤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을 자랑스럽게 보도하던 모습, 1대1로의 성과를 강조하던 모습, 그리고 한국 여권을 가볍게 평가했던 그날의 방송까지. 화면 속 저는 자신만만했지만 지금 보니 우물안개구리였어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에 취해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국인 비즈니스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유럽 출장을 다니는 것이 너무 피곤하다고 했어요. 매번 비자를 받아야 하고 입국 심사 때마다 긴장해야 한다고. 초청장, 재정증명, 호텔 예약서를 준비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의 여권에는 각종 비자 스티커가 빼곡했지만 그것들은 자유의 증표가 아니라 제약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독일 거래처 직원은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주말 여행을 가자고 해도 토요일 아침 비행기를 탈 수 있는데 자신은 3개월 전부터 비자를 준비해야 한다고.
그래서 종종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를 놓친다고 했습니다. 경제력은 우리가 더 강할지 몰라도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이런 작은 차이들이 큰 격차를 만든다고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 출장에서 느낀 것들을 정리하는 개인적인 에세이였습니다. 진정한 국력이란 무엇일까요? GDP 숫자일까요? 군사력일까요? 아니면 영토의 크기일까요? 이번 런던 출장은 제게 완전히 다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국력은 그 나라 국민이 세계 어디서든 환영받는 것, 그 나라의 문화가 자발적으로 사랑받는 것, 그 나라의 가치관이 존중받는 것이라고요. 한국은 중국보다 인구가 28배 적고 영토는 96배 작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여권보다 2배 이상 많아요. 190개국 대 80개국.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신뢰의 차이, 호감도의 차이, 소프트 파워의 차이죠. 런던의 젊은이들이 BTS 노래를 따라 부르고 김치를 먹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쿨하고 창의적이고 동경할 만한 나라였어요. 반면 중국은 여전히 경계와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경제 규모는 우리가 6배 크지만 문화적 영향력은 오히려 뒤처져 있었어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화는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요. 호감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신뢰는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요. 세계인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창조해야 합니다. 한국이 이런 변화를 이룬 것은 불과 30년 사이의 일이었어요. 김민지 PD가 말했듯이 90년대만 해도 한국은 독재의 잔재가 남은 나라, 개고기를 먹는 이상한 나라로 인식됐었죠. 하지만 민주화를 이루고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비행기가 중국 영공에 진입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대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광활한 땅, 거대한 도시들, 14억 인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분명 우리는 강대국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대국일까요? 저는 노트북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여권의 힘은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경제 지표나 군사력이 아니라 세계가 그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중국이 진정한 강대국이 되려면 두려움이 아닌 존경을 받아야 한다. 의심이 아닌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부터다. 베이징 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가방에서 붉은색 여권을 꺼내 들었어요. 여전히 같은 색, 같은 무게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바꿔나가야 할 숙제이자 우리 세대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였으니까요. 공항을 나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방송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단순히 경제 성장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변화는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깨달음과 실천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언젠가 중국 여권도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려면 우리는 먼저 겸손해져야 합니다. 세계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와 가치가 진정으로 매력적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저는 일주일 전 이곳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여권 한 권이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여권이 보여준 현실이 저를 바꾼 것이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